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이론 응용의 전자교환기를 보겠습니다. 전자교환기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고전적인 문제지만 또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버릴 수도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디지털 전자교환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2010년 옛날 문제인데요. 예전에 TDX10이 나왔을 때 매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 TDM1A, AX 이런 게 있었는데요. M10CN은 이제 옛날에 사용하던 그것으로서 좀 아날로그 쪽에 가까워서 M10CN을 반전자교환기라고 해요. M10CN은 현재 사용이 안 된 반전자교환기다. TDX1X는 국내 최초의 교환기에서 TDX로 나온 거는 디지털 교환기의 시초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DX10이 대용량 전자교환기로서 연구 개발의 사업 목적으로서 예전에 그 삼성하고 대우랑 한화에서 이렇게 주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디지털화 및 음성, 데이터 화상 등 서비스 복합하고 다양한 어떤 그 세계 수준의 교환 기술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TDM이 아마 TDX1A가 TDM을 이렇게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M10CN으로 일단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계화에 보면 교환 방식이 수동식 교환 방식과 자동식 교환 방식인데 대부분 요즘 쓰는 건 다 자동식 교환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수동식에 자석식, 공전식이 있고 자동식에 전자교환기, SD형, TD형, 크로스오버형, 기계형의 스토로저 교환기, EMD 교환기가 있습니다. 이걸 DTMF 신호라고 하는데요. 듀얼 톤 펄스 신호라고 해서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혼합돼서 어떤 그 주파수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전화 보면은 이렇게 숫자를 누르거나 돌릴 때 이렇게 두 개 1번 누를 때 1209와 697의 주파수가 합성되는 거죠. 5번 누를 때 770과 1336이 이렇게 합성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다 외웠었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DTMF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완전히 처리되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것까지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697, 770, 852, 941 주파수가 올라가죠. 1209, 1336, 1477에서 요 4개, 3개만 외우면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뒤에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DTMF 듀얼턴 멀티 프리퀀시에서 전화 음성 채널을 통해 숫자 또는 제어 신호를 보내기 위해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로서 DTMF 신호음은 전화 키보드에 키를 누를 때 생성되며 키를 누를 때마다 두 개의 신호음이 조합이 됩니다. DTMF는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의 조합을 사용하여 다른 숫자와 제어를 신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행과 열로 나눠지는데 행에는 697, 770, 852가 있고 열에는 1209, 1136, 1477에 대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요 주파수 대역을 합성해서 표시한 게 요 왼쪽이고 이 왼쪽에 대해서 만약 6번 키를 눌렀을 때 6번 키는 770과 1477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1477과 여기 보면 770과 1477 두 개를 합성해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형성해서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TMF 톤은 수신치에서 DTMF 수신기 또는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되고 이러한 디코더는 수신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고 행 및 열의 주파 특성을 조합하여 신호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PBX 교환기라고 그러죠. 프라이빗 브랜치 익스체인지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IP화되면서 IP PBX가 도입이 되죠. 한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사설 교환기이다. 그래서 PBX 전화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많은 외부 회선을 공유하고 외부와도 통화하고 또 내부하고도 통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기가 PBX가 있고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00명이 다 동시 전화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약 10%.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동시 접속하는 걸로 보고 100명 정도의 전화가 쓸 수 있게 하고 100명 안에서도 내선 전화가 있고 외부로 나가는 전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거는 보통 이 통신망을 이 전화망을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보고 내선과 외선을 설계를 하게 해서
우리가 그 가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외부로 나가는 회선을 우리가 PRI 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PRI 회선이 주로 많이 쓰는 게 2원 정도가 많이 쓰고 2원을 몇 개 있냐, N개 있냐라고 해서 요 가입자 콜 수에 그 비례해서 요 PRI 회선을 별도 청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화를 PSTN에도 연결하고 PBX 전화 시스템은 VoIP 그 PBX 또는 IPPBX로 해서 구성해서 인터넷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PBX는 회사 내부 전화망을 운영하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전화에 대해서 라우팅 및 고급 통화 기능을 포함하여 외부 전화를 중개하기도 하고 또는 부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왼쪽은 과거 그 전화망에 대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POTS 플랜 올드 텔레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화국에서 건물에서 상대 전화국까지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단히 그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설 구한기는 우리가 프라이빗 브랜치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앞서 얘기한 PBX 또는 IPPBX로 발전되고 있고요. IPPBX로 발전되면서 전화 어댑터, 허브 스위치, 라우터 등과 연결돼서 인터넷망과 연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호스트드 PBX라고 해서 이렇게 회선만 제공하고 요 안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부가 기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선 교환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주로 처리하는데 내선 전화 가능한 거고요. 내부 안에는 당연히 무료 통화 되는 거고요. 부가 기능으로 해서 VoIP라든지 UC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그 인터넷의 그 노트북이라든지 단말에서 우리가 그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다양한 인터페이스, 통화 로그, 음성 메일, IVR 등등의 인터페이스 제공합니다. IVR은 인터랙티브 보이스 리스폰스라고 해서 대화 시 음성 응답. 그래서 고객이 호출하는 고객의 자동 응답하는 기능, 음성 메뉴를 통해 어떤 회선 사용장에 자동 안내하는 기능. 그래서 뭐 안내 나오고 1번, 2번, 3번 누르세요 나오는 그런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서 시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교환기, 전송로, 단말기, 서비스 다 하드웨어인데 서비스만 하드웨어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성 요소는 기능 면에서 정보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은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데 단말 장치, 정보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2번이네요. 이게 좀 앞뒤가 번호가 바뀌었네. 네. ABCD가 순서대로 들어갈 것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노드들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연결해야만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때 사용된 통신망을 무엇이라고 한다. 헷갈리죠? 여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중계기, 스위치, 집중하기, 다중하기, 이더넷, 무선 통화망, 유도, 비유도. 서로 상대적인 것을 중간에 잡아줘야 되는 거죠. B는 물리적인 통로를 따라 유도하는 것이고 D는 D 등을 말하고 C는 전파를 전송한다 해서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서 좀 설명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 비유도 여기 유선과 무선으로 나누고 전송 매체가 통신회선을 전송 매체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전자교환기에서 중앙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통화를 완성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교환기가 있고 단말들이 여러 단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중간에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그 트렁크라고 해요.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란 다수의 회선 설비가 소수의 중계선 설비를 공용하는 설비로서 통화회선은 PRI 회선이라고 합니다. 교환기 간에 연결시키는 집중하는 회선으로 주로 통화를 구성하며 여러 사용자가 통화로 채널 통해서 그룹핑돼서 이제 통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이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약 10%이기 때문에 또는 10에서 20%로 이 트렁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트렁크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DTMF네요. 푸시 버튼의 숫자 번호 기능을 옳은 것은 2011년 문제인데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번은 여기 697-1109 아니죠. 5번은 770-1336 아니죠. 9번은 852-144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0번은
770-1336, 941-1336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주파수 대역을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죠. 4번 교환기의 가금 처리 방식 중 하나인 중앙 집중 처리 까마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다수의 교환망일 때 유리하겠죠. 중앙에서 처리하니까 신뢰성이 좋은 전송선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 들겠죠. 중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과금센터 구축에 경비가 들어간다. 이 까마에 대한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5번 다음 중 전자교환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통화량 제어가 쉽고 가입자 수용량이 크고 전력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다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전자교환기를 사용하는 거죠. 통신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6번 주파수로 구성된 가청 발신 이름을 나타낸다. 틀린 것은, 그래서 요거는 앞서 얘기한 요 표를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3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버튼은 852-1477이래요. 그래서 852-1477이기 때문에 요 1336이 틀린 거죠. 7번 다음 보기는 전자교환기 동작 과정의 일부이다. 보기 동작 과정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 방식에 대해서 구분했고 이게 순서를 보면 전화번호를 교환기에 수신해서 출력을 선택하고 통화선을 선택해서 호출신호 송출해서 응답신호 검출해서 통화선 접속하는 순서로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그냥 이해해서 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번 다음 중 디지털 중계선의 회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디지털 중계선 회로의 기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계선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한 전송망에 대한 전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선에 대해서는 보치 BORSCH 기능이 있습니다. BORSCHT 배터리 피드,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 링잉, 슈퍼비저닝, 코드 에이드 디코딩, 하이브리드 테스팅에서 보치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면 리닝을 정답으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닝은 가입자 회로에 대한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입자 기능. 전송망에 대한 기능은 여기 까파초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까파초. 제너레이션 프레임, 얼라이먼트 프레임, 제로 트레이닝, 폴락 컨버전, 알람, 클락, 헌트, 오피스 시그널링에서 여기 전송망에 대한 어떤 회로 기능과 가입자 회로에 대한 회로 기능을 나눠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전자교환기 기본 요소 중 공통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공통 제어는 중앙 제어 장치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제어부에 대한 그 기능으로서 소프트웨어 부분, 중앙 제어 장치, 호처리 기억 장치, 프로그램 기억 장치에서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전화기와 교환기 간의 접속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방식에서 신호 방식이 크게 통화로 신호 방식과 공통성 신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로 신호 방식이 좀 더 예전 방식이고 공통성 신호 방식이 음성과 제어 신호를 분리한 좀 더 그 발전된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교환기와 교환기의 접속 제어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가입자선 신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교환기 간이니까. 가입자선 신호 방식은 가입자와 로컬 교환기 간이 주고받는 신호 방식이고요. 가입자선 신호 방식에는 다이얼 펄스와 DTMF를 변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국간에 하는 신호 방식이 통화로 신호 방식과 공통성 신호 방식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Alt MF 신호를 넘버 7 신호로 변경해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선 신호 방식을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화기와 교환기 간에는 가입자선 신호 방식으로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11번 다음 교환기 중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교환기는, 이것도 되게 옛날 문제인데요. TDX가 예전에 되게 유행했거든요. TDX10 또는 TDX10A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2번 유선전화망의 구성 요소로 교환기 단말기를 연결시키고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그 가입자 선로라고 한다. 전화망과 교환기 간에 연결하는 거 아까도 했던 문제죠. 가입자 선로. 여기 전화망과 교환기를 연결하는 거, 그걸 가입자 선로로 정리하시고요. 전화국과 전화국을 연결하는 거, 그걸 이제 공통성 신호 방식과 통화로 신호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국간 신호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3번 대용량 전자기기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접속 제어 방식을 이것을 축적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용량 전자교환기에서 SPC라고 해서 얘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4번 ITUT 권고안 시리즈 중 축적 프로그램 제어 방식의 언어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I, Q, P, Z 등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가 되어 있고요. Z가 Language and General Software Aspect for Telecommunication 시스템에서 통신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암기를 하셔서 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대용량 전자교환기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접속 제어 방식은 아까 있었죠. 축적 프로그램 제어 방식 똑같은 문제입니다. 13번하고 16번 다음 전자교환기의 중앙 처리 장치의 보호 방식 중 최소의 서비스 유지를 목표로 하는 컴퓨터 용량이 45% 정도가 부하가 걸리는 방식을 45%의 부하를 걸린 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 부하 분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컴퓨터 용량의 45% 정도의 부하 걸린 것은 이중화된 교환기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추가 10%는 호폭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부하 분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